이 EIPP 프로그램의 정말 독특하고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특징인데요. 제안서를 내고 FAA와 직접 계약을 맺는 주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비나 아처 같은 항공기 제조사가 아니에요. 바로 SLTT 정부, 즉 주, 지방, 부족, 그리고 미국령 영토 정부들이 직접 나선다는 겁니다. 아, SLTT 정부요? 네, 구조를 보면 연방정부에서 SLTT 정부로, 그리고 SLTT 정부에서 민간 기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인 거죠. 잠깐만요. 그럼 기업이 아니라 지역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조비가 특정 노선을 정말 운영하고 싶어도 그 지역 정부가 우리 지역은 아직 좀 이렇게 반대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정확히 그런 구조에 가깝습니다. 물론 실제 운영에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SLTT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 권한과 책임을 갖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비 같은 기업들은 FAA에 직접 신청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하나 이상의 SLTT 정부와 파트너십을 먼저 맺어야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연방 정부가 이 새로운 기술의 성공 열쇠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바로 지역 사회의 수용성, 그리고 실제 운영 능력에서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실제 운영 환경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죠. 네, 그런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정부에게 주도권을 좀 주고 실제 커뮤니티와 협력하면서 실증해봐라 이렇게 판을 짠 거죠. 그렇군요. 기술 만능주의가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받아들여질지 그 현실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네요.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인데요. 그럼 이 파트너십 구조 안에서 조비 같은 기업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냥 기술만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요. 기술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핵심적인 운영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약 자체는 SLTT 정부가 FAA랑 직접 맺는 거지만 실제 eVTOL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시범 비행을 수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있잖아요. 운항 데이터, 안전 관련 데이터, 소음 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걸 수집하고 분석해서 FAA에 보고하는 역할. 이런 건 이제 조비 같은 기업들이 담당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기술 구현하고 데이터 생산하는 최전선에 서는 셈이고요. SLTT 정부는 일종의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 그리고 지역 대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정부가 큰 판을 깔고 지역 정부가 이걸 관리 감독하면서 기업이 실제 선수로 뛰면서 경험과 데이터를 쌓아가는 구조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 EIPP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직접 기업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민간 기업과 손잡고 실제 환경에서 직접 부딪혀보면서 배우는 상당히 진보적인 실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안서 마감일이 2025년 12월 11일이고 사업 종료가 2026년 6월 11일이니까 이제 정말 전국의 SLTT 정부들이 파트너를 찾아서 물밑 작업에 들어갈 시간이네요.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어떤 지역 정부가 얼마나 발빠르게 또 얼마나 영리하게 이 기회를 잡느냐. 이게 앞으로 그 지역의 미래 교통이나 산업 지형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독특한 구조 하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인 조비 에이비에이션. 이 회사는 과연 어떤 SLTT 파트너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이 조비의 다음 목적지가 될 수도 있으니 한번 면밀히 따져보시죠.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어떤 지역들이 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나요?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소위 1순위 후보 그룹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지표를 종합해보면 몇몇 지역이 확실히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캘리포니아입니다. 이건 부종할 수가 없죠. 최우선 후보라고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비 본사가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이점이죠.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건 협력에 있어서 무시 못할 요소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사가 있으면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이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 이쪽을 중심으로 UAM 허브를 만들자는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어요. 인프라나 관련 연구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자체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친환경 교통혁신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할 걸로 보입니다. 파트너 후보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도 가능하고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 시정부 또는 실리콘밸리 지역 교통국 VTA 같은 곳들이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진짜 본사 위치, 기존 논의, 주정부 의지까지 삼박자가 딱 맞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뉴욕 같은 초거대 도시는 어떨까요? 시장 자체는 엄청 매력적인데 동시에 운영 환경이나 규제는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뉴욕이 두 번째 최우선 후보로 꼽히면서도 동시에 좀 도전적인 후보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뉴욕은 세계 최대의 항공 및 헬리콥터 수요 시장 중 하나예요. 특히 맨하튼 도심하고 JFK나 뉴요크 공항을 잇는 노선. 여기는 이미 헬리콥터 셔틀 서비스로 수익성이 검증된 그야말로 황금 노선이거든요. 그렇죠. 수요는 확실하겠네요. 네. EVTOL이 투입되면 즉각적인 시장 반응과 높은 수요를 기대할 수 있죠. 뉴욕주나 뉴욕시 역시 교통체증 해소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관심이 아주 높고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역 중 하나고 건물 밀집도, 소음 규제, 또 주민들의 민감성, 이런 넘어야 할 허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뉴욕시 DOT나 뉴욕 뉴저지 K&J인지 혹은 뉴욕 주정부와의 파트너십은 만약 성사된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나겠지만 그 과정 자체는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주비 입장에서 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장인 셈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시장 크기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운영의 난이도, 그 복잡성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세 번째 최우선 후보는 어디인가요? 세 번째는 텍사스, 특히 댈러스 포트워스, DFW 지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DFW는 과거에 우버 엘리베이터 프로젝트의 초기 UAM 테스트 도시 중 하나였어요. 참고로 우버 엘리베이터는 지금 조비가 인수했죠? 맞아요. 그랬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해당 지역에서 UAM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 검토라든지 규제 관련 논의가 한번 진행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랑 좀 다르죠. 또 텍사스 주정부는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도 가장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을 유치하고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하는 데 매우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파트너 후보로는 댈러스나 포트워스 시정부 혹은 주 전체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텍사스 교통부 TXDOT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규제 환경 측면에서는 캘리포니아나 뉴욕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흥미롭네요. 캘리포니아는 홈그라운드, 뉴욕은 최대 시장이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은 곳, 텍사스는 과거 경험과 친기업 환경, 이렇게 각기 다른 강점과 특징을 가진 셈이군요. 이 세 곳 외에 좀 다른 각도에서 주목할 만한 후보지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특정 산업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곳들 말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최우선 후보들만큼 종합 점수가 높진 않더라도 특정 틈새 시장이나 지역적인 필요성 때문에 조비에게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중요 보조 후보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플로리다입니다. 마이애미나 올랜도 같은 도시들. 여기는 연중 엄청난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객 수요가 엄청나죠. 네, 공항에서 호텔, 또 테마파크나 해변을 잇는 그런 고정적인 이동 수요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이게 EVTOL 같은 새로운 프리미엄 교통 서비스의 초기 수요를 확보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또 플로리다는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가 좀 잦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고립된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하거나 인력을 수송하는 재난 대응 물류 측면에서 EVTOL의 활용 가능성을 한번 실증해 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애미나 올랜도 시정부 또는 플로리다 주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보일 수 있겠죠. 재난 대응 측면도 있군요. 네, 또 다른 흥미로운 곳은 하와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지리적 특성상 섬과 섬 사이의 단거리 항공이동 수요가 필수적입니다. 현재는 주로 소형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이 역할을 하는데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인 EVTOL은 기존의 헬리콥터 투어 시장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좀 더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새로운 형태의 섬관광 상품으로 확장될 잠재력이 커요. 특히 지속 가능한 관광, 친환경 관광,
이걸 강조하는 하와이의 정책 방향하고도 아주 잘 맞아떨어지죠. 하와이 주정부나 호놀룰루 시정부 또는 하와이 관광청 같은 기관이 파트너십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플로리다의 관광객과 재난 대응, 또 하와이의 섬 간 이동과 친환경 관광, 이런 그 특수 목적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시장성 외에 혹시 좀 더 전략적인 이유?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고려될 만한 후보지는 없을까요? 당장의 수익보다는 좀 더 미래를 위한 포석 같은 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후보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조비나 FAA가 단순히 돈이 되는 시장만 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그림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를 고려할 것인가? 네네. 대표적인 예가 워싱턴 DC하고 그 수도권 지역입니다. 미국의 수도라는 상징성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FAA, DOT 본부를 포함해서 수많은 연방기관들, 정책 결정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보여준다. 그러면 향후 전국적인 정책 수립이나 규제 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일종의 쇼케이스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죠. 아, 정책 결정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파트너 후보로는 DC시 정부나 인접한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정부 혹은 수도권 광역교통을 담당하는 WMATA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아주 독특한 가능성은 부족 정부 트라이벌 거버먼스와의 협력입니다. 많은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들은 굉장히 넓은 토지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새로운 항공기술, 특히 드론이나 eVTOL처럼 넓은 공간과 좀 통제된 환경이 필요한 기술을 테스트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음 문제라든지 공역 사용에 대한 제약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요. 최근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부족의 경제적 자립이나 첨단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분위기여서 이 EIPP 프로그램에서도 부족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의외의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부족들이 잠재적인 후보가 될 수 있겠죠. 부족 정부는 정말 생각 못했네요. 마지막으로 미국용 영토, 테리토리얼, 예를 들어 괌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용 버진 아일랜드 같은 곳들도 전략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중요한 군사기지가 있거나 독특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태평양이나 카리브해의 물류 거점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국방부, DOD와의 연계 프로젝트라든지 특정 관광 모델 테스트 혹은 해상 물류나 섬 간 운송 시나리오 실증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각 영토 정부가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와, 정말 예상보다 훨씬 다침적인 분석이네요. 단순히 인구 많고 돈 많은 도시만 노리는 게 아니라 관광 특화, 재난 대응, 정책적인 영향력, 심지어 부족 자치구나 해외 영토까지 고려 대상이라니. 조비 에비에이션이 풀어야 할 선택지가 정말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 모든 가능성을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조비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 같나요? 종합적으로 볼 때 조비 에비에이션은 아마도 선택과 집중, 그리고 다각화, 이 두 가지 전력을 동시에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은 초기 상호분항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하니까요. 인프라, 시장 규모, 그리고 회사의 어떤 자원 투입 효율성, 이런 걸 고려해서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같은 핵심 허브 시장을 최우선 타겟으로 삼을 겁니다. 여기가 아마 본게임이 벌어질 주무대가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들 대도시 시장에만 의존하는 건 또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규제 문제도 복잡하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플로리다의 관광 수요나 하와이의 섬 간 이동 수요 같은 아주 명확한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초기 수익원을 확보하고 운영 경험을 쌓는 전력도 병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중요한 보조 시장이자 실증의 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의 수익성은 좀 낮더라도 장기적인 포석이 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도 분명히 고려할 겁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서 시범 운영을 해서 정책적 영향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부족 정부나 미국령 영토와 협력해서 국방 연계나 특수환경 운영 같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뭐랄까 일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결국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잘 활용하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할 거라는 예상이군요. 이게 간손히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을 얼마나 잘 읽고 파고드느냐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이 AAM 시대를 여는 것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은 FAA의 사료용 야심작이죠. 이 IPP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이 판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은 조비 에비레이션이 과연 어떤 지역 파트너들과 손을 잡게 될지 그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미래 기술과 정책 그리고 지역의 현실이 만나는 참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지점을 탐색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주나 도시의 정부가 이 AAM 경쟁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겁니다. 어쩌면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출퇴근길 풍경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이 IPP 파트너십이 어디서 성사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흥미로운 질문은 각 지역 커뮤니티가 이 새로운 기술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과연 주로 부유층을 위한 공항도심 셔틀 서비스에 집중될까요?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응급의료나 재난대응 혹은 공공물류 서비스에 무게를 둘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용도가 등장하게 될까요? 이 SLTT 파트너들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앞으로 미국 하늘을 누비게 될 첨단 항공 모빌리티의 얼굴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